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고독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낯설고 인간은 왜 끝없이 외로운가? 아무 이유 없이 반복되는 하루. 그 속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버텨야 하는가? 오늘은 부조리한 세계를 끝까지 응시했던 작가 알베르 카뮈의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방 두 칸에 5 식구가 살던 그 작은 집에서 한 소년이 세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공부가 밥 먹여주냐? 일찍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루이 제르멘이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소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축하 전화가 쏟아지던 그 순간 그는 가장 먼저 루이 제르멘에게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가난한 아이에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부조리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 알베르 카뮈는 평생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는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반항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부조리한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 도대체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알베르 카뮈의 생애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13년 11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알제리 동부의 작은 마을 몽도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알베르 카뮈. 아버지 류시엔 카뮈는 포도 농장에서 일했고 어머니 카트린 생테스는 청각장애가 있는 스페인계 이민자 후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읽고 쓰는 능력이 거의 없었고 집에는 책 한 권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과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두 손뿐이었습니다. 몽도비는 알제리 동부 내륙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아래 유럽계 이주민들이 정착해 농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었는데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식민지 특유의 긴장이 언제나 흘렀습니다. 아랍인과 유럽계 이주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넘기 힘든 벽. 카뮈는 그 긴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4년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프랑스는 즉각 징병 명령을 내렸고 아버지 류시앵에게도 징집 영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는 짐을 꾸려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카뮈는 그때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목소리를, 냄새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류시엔 카뮈는 1914년 10월 마른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마른 전투는 전쟁 초기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규모 전투로 양측 합쳐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류시앵은 포탄 파편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야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카미는 훗날 아버지의 사진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어리다. 사진 속 남자가 나보다 젊다는 사실이 나를 이상하게 만든다. 그가 경험하지 못한 나이를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카미는 평생 이것을 의식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나이를 추월하는 순간 아버지의 죽음이 추상에서 구체로 바뀌는 그 기묘한 감각. 그것이 훗날 마지막 소설 최초의 인간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 카트린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두 아들 12살 루이시엔과 갓난아기 알베르를 데리고 알제 외곽 벨쿠르로 이사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즉 카미의 외할머니 집에 얹혀 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벨쿠르는 알제의 노동자 밀집 지구였습니다. 좁은 골목에 낡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아랍인과 유럽계 이민자 후손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카미가 자란 아파트는 방이 두 칸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귀가 들리지 않는 삼촌 에티엔 그리고 두 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없었고 복도 끝에 공용 변소를 썼습니다. 어머니 카트린은 부잣집을 돌며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말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청각 장애 탓에 발음도 불분명했기에 말하는 일 자체가 그녀에게는 남들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그녀는 창가 의자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카미는 그 모습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거기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 안에서 세상이 됐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고 삼촌 에티에는 들을 수 없으며 외할머니는 엄격하고 무뚝뚝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이들을 다룰 때 말보다 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맞았고 잘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습니다. 책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집은 언어가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카미는 혼자 생각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표정, 외할머니의 기분, 삼촌의 몸짓. 말이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언어보다 빠른 감각으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훗날 카미의 문장이 그토록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어쩌면 말 없는 집에서 형성된 그 관찰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 밖으로 나서면 달랐습니다. 골목은 소란스럽고 뜨거웠습니다. 아랍계, 스페인계, 이탈리아계, 프랑스계 아이들이 뒤섞여 공을 차고 싸우고 또 금방 화해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누가 더 가난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는 그냥 다 같이 놀았습니다. 카미는 그 골목의 아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빠른 발을 가진 그는 골목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뜨거운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지중해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알제의 바다는 눈이 시릴 만큼 파랬습니다. 수평선은 끝없이 멀었고 파도는 시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바다는 열려 있었습니다. 허름한 수영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카미는 훗날 이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가난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가난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나는 그냥 그 안에서 살았다. 태양은 공짜였고, 바다도 공짜였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이것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미는 가난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진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결핍이 있었지만 그 결핍이 삶의 기쁨까지 빼앗아 가지는 않았다고. 햇볕과 바다와 골목 친구들이 있는 한 어린 카미는 충분히 살아 있었습니다. 1923년 가을 벨쿠르 초등학교 교실에 루이 제르멘이 서 있었습니다. 마흔에 접어들던 제르멘은 이미 이 동네에서 오래 가르쳐온 교사였습니다. 벨쿠르가 어떤 동네인지, 이 아이들이 어떤 집에서 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면 공장으로 부두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벨쿠르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제르멘의 눈에 한 아이가 걸렸습니다. 10살의 알베르 카미였습니다. 까무잡잡하고 눈이 크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유독 집중했고 무언가를 한번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를 반드시 알려고 했습니다. 제르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공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 제르멘은 카미에게 방과 후 남으라고 했습니다. 수업료는 없었습니다. 제르멘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 개인 지도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읽기와 쓰기, 그 다음엔 산수, 그 다음엔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하는 법. 카미는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제르멘이 무언가를 설명하면 카미는 그것을 자기 말로 다시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아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제르멘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야 한다. 1924년 그는 카미를 중학교 장학생 선발 시험에 추천했습니다. 당시 벨쿠르 같은 빈민가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중학교는 돈이 드는 곳이었고 카미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반발했습니다. 카미 집안의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외할머니였습니다. 강하고 냉정한 여성으로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봤습니다. 공부가 밥 먹여주냐, 그 시간에 일을 배워야지. 알베르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 우리 집이 어떤 형편인지 선생님은 알기나 해요. 제르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카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수업료가 들지 않는다고. 이 아이는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깝다고 자신이 책임지고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카트리는 그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르멘과 외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미는 장학생 선발 시험을 치렀고 합격했습니다. 1924년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카미가 살던 벨쿠르의 골목과 그 학교 사이에는 단순히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계층의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언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카미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오는 아이가 넥타이를 매고 깔끔한 가방을 든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공부했습니다. 중학교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카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학을 만났습니다. 앙드레 지드와 도스토옙스키와 파스칼을 읽으며 말이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활자 속에서 폭발적으로 언어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수업에서 카미의 글은 곧 교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 리듬감이 문장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몸에 밴 감각이 그대로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카미는 책상에만 앉아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제 대학 스포츠협회 팀의 골키퍼로 뛰며 축구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팀 전체를 등 뒤에 두고 혼자 마지막 선을 지키는 자리. 공이 오면 몸을 던져야 하고 실수하면 곧바로 실점이 되는 그 자리를 카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덕과 의무에 대해 아는 것의 대부분은 축구에서 배웠다. 팀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그 단순한 사실이 나를 만들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카미는 팀 스포츠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처음 배웠습니다. 혼자 잘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과 동료를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심판의 결정이 부당해도 경기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경험들이 훗날 카미가 인간의 연대를 철학의 핵심으로 삼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프로 선수를 꿈꿨고 실력도 열정도 있었지만 그 꿈은 17살에 갑자기 끝났습니다. 1930년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격렬한 운동을 금지했고 카미는 그날 이후 골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 상실이 얼마나 컸는지 카미는 오랫동안 축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됐어도 노벨상을 받는 작가가 됐어도 축구만큼은 다른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동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몸이 자신을 배신한 첫 번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결핵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오늘날 결핵은 항생제로 치료되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요양 신선한 공기 충분한 영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낫는 사람도 있었고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쪽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핵은 전염병이었고 방 2칸짜리 좁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가는 어머니와 형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카미는 삼촌 귀스타브 아코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코는 카미에게 방 1칸을 내줬고 카미는 그 방에서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삼촌 아코는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노동자였지만 독서를 좋아했고 집에 책이 있었습니다. 카미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몸을 쓸 수 없으니 머리를 썼습니다.
아코의 책꽂이를 뒤지며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지치면 방 창문을 통해 알제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그 아래 어딘가에 있을 바다. 그것을 바라보며 카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는 건가? 훗날 카미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무언가로 폐가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죽음을 갑자기 가깝게 만들었다. 철학책에서 읽는 죽음과 몸 안에서 느끼는 죽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며 죽음을 논하는 것을 읽는 것과 밤마다 기침하며 피가 묻은 손수건을 바라보는 것은 같은 주제를 전혀 다른 온도로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카미는 그것을 17살의 몸으로 배웠습니다. 낮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런 몸을 주었는가? 신이 없다면 이 고통은 무슨 의미인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어디서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랬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공을 차며 세상은 카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카미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원하지만 세상은 의미를 주지 않는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지만 죽는다. 이 단순하고 잔인한 사실. 시지프 신화에서 그가 그토록 선명하게 죽음과 부조리를 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몸속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양 생활은 길었습니다. 카미는 회복됐다가 재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1930년대 내내 그의 몸은 불안정했고 알제와 요양원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촌 아코 덕분에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코는 카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카미는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결핵에서 살아남은 카미는 알제 대학에 진학해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스승은 장 그르니에였는데 그르니에는 단순히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카미의 사상적 방향 자체를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카미에게 니체를 읽게 했고 도스토옙스키를 읽게 했으며 철학이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직접 마주하는 행위임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훗날 카미는 스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그르니에가 없었다면 카미의 철학적 글쓰기는 훨씬 늦게 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제르멘이 카미에게 문을 열어줬다면 그르니에는 그 문 너머의 세계를 함께 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살의 카미는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20대는 실패와 선택과 방황이 뒤엉킨 시간이었습니다. 1934년 22살의 카미는 시몬 이에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감수성을 가졌고 문학과 예술에 대한 취향도 맞았습니다. 카미는 그녀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 카미는 시몬의 심각한 모르핀 중독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중독은 이미 깊었고 시몬의 일상은 약 없이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카미는 아내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원을 알아봤고 치료를 설득했으며 곁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중독은 사랑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이 그녀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이 나를 부순다.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고 1940년에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카미의 첫 번째 결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실패였지만 그것이 카미를 냉소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결혼에서 배웠습니다. 같은 시기 카미는 알제리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알제리의 현실은 카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 아래 아랍인들은 기본적인 법적 권리조차 없었고 유럽계 이주민과 아랍인의 격차는 일상의 모든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병원, 법원, 시장 어디서든 아랍인은 2등 시민이었습니다. 카미는 벨쿠르 골목에서 아랍인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이 겪는 차별이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 안으로 들어가자 곧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은 알제리 문제를 소련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아랍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소련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은 그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카미는 그 요구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당 간부가 카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랍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카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굶는 사람들보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카미는 2년 만에 당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조직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이론이 사람보다 앞설 때 나는 그 이론을 따를 수 없다. 탈퇴 후 카미의 위치는 어정쩡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를 배신자라 했고 우익은 그를 여전히 위험한 좌파로 분류했습니다. 카미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은 고독이었지만 동시에 자유였습니다. 어느 진영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카미는 그 자유를 평생 지켰고 그 대가를 치렀으며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같은 시기 카미는 연극에도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35년 그는 극단을 직접 창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연극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알제리 극장은 중산층 이상의 문화였고 벨쿠르 같은 동네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카미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는 배우로 연출가로 극작가로 동시에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무대 장치는 단원들이 직접 만들었고 공연 홍보는 손으로 쓴 전단지였으며 단원들의 출연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카미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리허설이 끝나면 카페에서 밤새 토론했고, 다음 공연 아이디어를 냅킨에 적었으며 새벽에 집에 돌아와 소설 원고를 썼습니다. 단원 중 한 명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카미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집에 가도 카미는 무대를 정리하며 혼자 남아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무대인지 아니면 그 너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극은 카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는가, 어떻게 인물을 살아있게 만드는가, 어떻게 관객을 몰입시키는가. 이 훈련이 훗날 이방인과 패스트의 구조적 완성도로 이어졌습니다. 카미의 소설이 그토록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는 것은 연극에서 쌓은 감각 덕분이었습니다. 1938년 카미는 알제 좌파 신문의 기자로 취직했습니다. 그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현장 르포였습니다. 1939년 그는 알제리 동부 카빌리 지방으로 취재를 떠났습니다. 카빌리는 베르베르인들이 사는 산악 지역으로 당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행정부는 이 사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카미는 카빌리 지방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했습니다. 굶주리는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지역 행정관들이 현실을 어떻게 은폐하는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취재는 신문의 연속으로 실렸고 알제리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카미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문제다. 그것을 정치 문제로 만들어 외면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다. 식민지 행정부는 격분했습니다. 당국의 압박이 들어왔고 결국 신문사는 폐간됐습니다. 카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르포는 카미의 이름을 알제리 지식인 사회에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접 찾아가서 쓰는 사람이라는 평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첫 결혼도 끝나가던 1930년대 말, 카미의 외양은 실패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에서 배운 것은 이념의 한계였고 연극에서 배운 것은 이야기의 구조였으며 기자로서 배운 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랍 속 원고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카미는 카페 구석에서 요양원 침대 위에서 신문사 마감 새벽에 소설을 썼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 속 원고가 1942년에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1942년 6월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얇은 소설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출판사 내부에서도 이 소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파리는 나치 독일에 점령된 상태였으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런 시절에 철학적인 소설이 팔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독자들은 이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날짜를 모른다. 그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모를 수도 있다는 태도로 쓰여 있었습니다. 카미는 처음부터 독자에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관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담배를 피웠으며 함께 온 양로원 직원들과 잡담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에는 여자친구 마리와 수영을 하러 갔고 저녁에는 코미디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독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남자는 괴물인가?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는가? 그러나 카미가 말하려 한 것은 달랐습니다. 메르소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연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 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울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소설의 절정은 해변에서 벌어집니다. 메르소는 뜨거운 태양 아래 아랍인과 마주칩니다. 태양이 너무 강렬하고 빛이 총에 반사되며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한 번 그리고 4번 더. 법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왜 쌌는가? 메르소는 대답합니다. 태양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은 침묵했습니다. 카미가 말하려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메르소는 살인죄로 재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죄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죄, 기대되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은 죄. 그것이 진짜 기소 이유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방에 앉은 메르소는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치 처음으로 세상에 다정한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느꼈다. 세상은 다정하게 무관심하다. 세상은 나의 죽음에도 나의 삶에도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이방인이 말하려 한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해 카미는 시지프 신화라는 철학 에세이를 함께 출간했습니다. 이방인이 소설로 보여준 것을 시지프 신화는 철학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삶이 부조리하다면, 즉 세상이 아무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카미는 말했습니다. 카미는 부조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원한다, 세상은 의미를 주지 않는다. 이 둘 사이의 충돌이 부조리다. 그렇다면 이 부조리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는 신들을 속인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형벌은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리는 것이었는데 바위는 꼭대기에 닿는 순간 반드시 굴러 내려왔습니다. 시지프는 다시 내려가 바위를 밀어야 했습니다. 영원히 끝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보다 더 완벽한 부조리의 형상이 있을까요? 카미는 시지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 문장은 당시 독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형벌이 행복일 수 있는가? 카미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시지프는 자기 운명을 안다, 환상이 없다, 신이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없고 언젠가 바위가 굴러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직시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걷는다. 바위를 향해 다시. 그 선택이 반항이고 그 반항이 자유이며 그 자유가 행복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카미는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메르소와 시지프 신화의 시지프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카미는 그 두 인물을 통해 하나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그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사는 것이라고. 이방인은 출간 직후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나치 점령하에 파리에서 검열을 통과한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는데 독일 검열관들은 이 소설의 철학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손에서 손으로 책을 돌렸습니다. 점령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조리라는 개념은 머릿속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한가? 메르소의 이야기가 그 질문들과 공명했습니다. 1940년 6월 22일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공식 항복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유럽 최강이라 불리던 프랑스군이 무너졌고 파리는 독일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던 날 시민들은 창문을 닫고 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대로를 독일군 군화 소리가 가득 채웠습니다. 카미는 그때 알제리에 있었습니다. 결핵이 재발의 요양 중이었고 프랑스 본토의 상황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속이 탔습니다. 군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결핵 환자는 받아주지 않았고 총을 들 수 없는 몸이 그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싸우고 싶다. 그러나 내 몸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1942년 카미는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출판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리의 지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미는 레지스탕스와 조금씩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지스탕스는 나치 점령에 저항하는 프랑스인들의 지하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점령된 파리는 겉으로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페는 열려 있었고 신문은 발행됐으며 극장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 도시는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독일군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집에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평범한 시민으로 밤에는 다른 얼굴로 살았습니다. 1943년 카미는 비밀 저항 신문 콩바의 편집진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콩바는 1941년부터 지하에서 발행되던 레지스탕스 기관지로 프랑스 전역에 배포됐습니다.
신문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원고를 쓰고 인쇄하고 배포하는 모든 단계에서 나치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 발각되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카미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본명을 쓰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논설을 썼고 편집 방향을 잡았으며 글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왜 저항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콩바에 쓴 글 중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독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을 짓밟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운다.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오든 어떤 이름을 달고 오든. 콩바 동료 중 한 명이 게슈타포에 체포됐을 때 카미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다고 동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 동료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카미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침묵은 공범이다. 1944년 8월 연합군이 파리에 진격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직접 봉기했고 독일군은 후퇴했습니다. 파리 해방이었습니다. 카미는 그날 콩바의 편집장 자격으로 해방 파리의 첫 공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더 이상 가명이 필요 없었고 더 이상 지하 인쇄소가 필요 없었습니다. 카미 알베르라는 이름이 신문 맨 위에 당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날 카미가 쓴 사설의 첫 줄은 이것이었습니다. 파리는 총을 들었고 파리는 자유로워졌다. 레지스탕스 시절이 카미에게 남긴 것은 훈장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총을 들 수 없는 몸이었지만 그는 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쓴 문장들이 있었고 그 문장들이 사람들을 움직였으며 그 움직임이 역사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것이 카미가 평생 글쓰기를 단순한 예술이 아닌 책임으로 여긴 이유였습니다. 1947년 6월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두꺼운 소설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페스트였습니다. 카미가 이방인을 출간한 지 5년 만의 장편 소설이었고 그 5년 사이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치 점령, 레지스탕스 해방 전쟁의 끝. 카미는 그 모든 것을 겪은 뒤 이 소설을 썼습니다. 배경은 알제리의 한 항구 도시 오랑이었습니다. 소설은 어느 봄날 아침 도시 곳곳에서 쥐들이 죽어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사람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았고 그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수천만 명을 죽인 그 병 페스트였습니다. 당국은 도시를 봉쇄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랑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편지는 쓸 수 있었지만 언제 닿을지 알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자기 벽으로 갈라진 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인공 베르나르 리웨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패스트가 공식 선언되기 전부터 이상한 환자들을 봐왔고 가장 먼저 위험을 경고한 사람이었는데 당국은 처음에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리웨는 답답했지만 항의하는데 시간을 쓰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웨의 하루는 고단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를 봤지만 나아지는 사람보다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았고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하고 고통을 줄이며 곁에 있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료 의사 카스텔이 물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까? 리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리웨의 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타루는 외지에서 온 여행자였는데 봉쇄령이 내려지자 도망가는 대신 남아서 자원봉사 방역대를 조직했습니다. 랑베르는 파리에서 온 기자로 처음에는 오랑을 탈출해 파리의 연인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리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웨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 도시 사람입니다. 랑베르는 그 말을 듣고 탈출 계획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카미가 이 소설로 말하려 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재난 앞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구하려는 본능과 남아서 함께 싸우려는 의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카미는 그 선택이 인간을 정의한다고 봤습니다. 소설 속에는 신부도 등장했습니다. 그는 패스트가 신의 심판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리웨는 그 설교를 들으며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신의 심판이라면 나는 그 신에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카미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이 있든 없든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형이상학적 설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리웨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매일 병원으로 갔고 신부는 신을 믿었지만 결국 자원봉사대에 합류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도 행동은 같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카미가 말하려 한 연대의 의미였습니다. 카미는 출간 전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패스트를 통해 나는 우리 모두가 숨쉬는 공기 속에 있는 질식감을 표현하고 싶었다. 동시에 그 질식 속에서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 패스트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것이 카미의 생각이었습니다. 전쟁, 독재, 전염병, 가난, 인간을 짓밟는 것들은 역사 속에서 모습을 바꿔가며 반복됐고 그때마다 인간은 같은 선택 앞에 섰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남아서 싸울 것인가. 소설 말미의 리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가구나 속옷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언젠가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 다시 쥐들을 깨워 도시로 내보낼 것이다. 이 문장은 소설이 끝난 뒤에도 독자들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패스트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싸움도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카미가 패스트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패스트는 출간 즉시 프랑스에서 1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이후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 반응은 카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70년 전에 쓰인 이 소설은 다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봉쇄된 도시, 치료제 없는 전염병, 매일 병원으로 나가는 의료진. 독자들은 소설과 현실이 겹치는 것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질문은 같았습니다. 재난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카미의 대답은 70년이 지나도 유효했습니다. 화려한 영웅주의가 아니라 매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카미는 말했고, 리웨 박사는 그것을 매일 아침 병원 문을 열며 증명했습니다. 전후 파리 지식인 사회의 최대 스타는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기수로 파리의 카페와 강연장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미와 사르트르는 1943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방인을 읽고 긴 서평을 썼는데 그 서평은 카미를 단숨에 진지한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르트르는 카미의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했고 카미도 사르트르의 지적 깊이를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밤새 토론했고 서로의 원고를 읽어줬으며 해방 직후의 파리에서 나란히 새로운 프랑스 문화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우정은 처음부터 긴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질이 너무 달랐습니다. 사르트르는 파리 태생의 엘리트였습니다. 명문 고등 사범학교를 졸업했고 철학을 추상적 체계로 구축하는데 탁월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소련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카미는 알제리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가난과 결핵과 전쟁을 몸으로 겪었고 이념보다 사람을 먼저 봤으며 어떤 체제든 사람을 해치면 비판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카미는 소련의 강제 수용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굴라크 즉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서방에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카미는 그것을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리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소련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과 자본주의 편을 드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은 지식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됐습니다. 냉전의 논리 속에서 좌파 지식인들은 소련의 문제를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르트르도 그 선택을 했습니다. 카미는 그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 수용소를 비판했던 우리가 소련 수용소는 왜 침묵하는가? 수용소는 수용소다 누가 만들었든. 1951년 카미는 반항하는 인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혁명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정면으로 해부했습니다. 카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의롭다 해도 그것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혁명이 살인을 정당화하는 순간 그 혁명은 자신이 타도하려 했던 것과 같아진다.
사르트르는 카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도덕주의는 결국 현실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한다. 역사는 깨끗한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카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사람을 수용소에 보내는 것을 나는 진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깨끗한 손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싸우던 것과 같아진다. 이 논쟁은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의 모든 지식인이 어느 편인지를 밝혀야 했고 잡지마다 논평이 실렸으며 카페마다 이 주제로 밤새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식인은 사르트르 편을 들었습니다. 카미는 소수였습니다. 카미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이 싸움에서 자네는 혼자야. 카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말해야 한다. 카미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파리 지식인 사회에서 고립됐고 진보 진영에서는 반동으로 분류됐으며 그렇다고 우파가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카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초청이 줄었고 강연 요청이 사라졌으며 한때 함께 카페에서 토론하던 사람들이 카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는 않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 훗날 역사는 카미의 편을 들었습니다. 소련의 강제 수용소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소련 체제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카미가 말한 것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1957년 10월 16일 오전이었습니다. 카미는 파리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스웨덴 아카데미였습니다. 그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알베르 카미가 선정됐다는 통보였습니다. 44살이었습니다. 카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기쁨보다 당혹감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출판사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가 받았어야 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카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쓰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파리는 들썩였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축하 전화가 쏟아졌으며 라디오에서는 카미의 이름이 하루 종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카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편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신인은 벨쿠르 초등학교의 루이 제르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 다음으로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 가난한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영광의 많은 부분이 선생님 것입니다. 제르멘은 답장을 보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들은 지금도 실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57년 12월 10일 카미는 스톡홀름 시청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알제리 빈민가 출신의 44살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상소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술을 사치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술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술가의 역할은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노벨상은 카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세상은 노벨상 수상자에게 더 큰 작품을, 더 완성된 사상을, 더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고, 카미는 그 압박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수상 이후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벨상은 작가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둔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쓰는 모든 것을 노벨상 수상자의 작품으로 읽는다. 그것이 두렵다. 그 무렵 카미가 조용히 쓰고 있던 소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유년기를 담은 사전적 이야기로 어머니와 벨쿠르의 골목과 루이 제르멘과 알제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철학이 아니라 기억이었고, 부조리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카미는 이 소설을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주인공 자크 코르무리는 카미 자신이었고, 소설은 그가 알제리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고, 주인공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덤 앞에 선 그는 묘비에 새겨진 연도를 보며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29살에 죽었습니다. 지금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순간이 소설 전체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나이를 추월하는 것, 아버지가 경험하지 못한 세월을 아들이 살아가는 것. 카미는 그 역전된 시간의 감각을 소설로 쓰고 싶었습니다. 소설은 벨쿠르의 골목으로 침묵하는 어머니에게로, 루이 제르멘 선생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카미는 이 소설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정면으로 썼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고 말이 없으며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 그러나 카미에게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여자. 카미는 원고 여백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책을 어머니에게 바친다. 어머니는 이 책을 읽지 못하겠지만, 그 메모가 발견됐을 때 이 원고를 처음 읽은 편집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설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60년 1월 나흘 오후였습니다. 프랑스 남부 부르고뉴 지방의 국도를 달리던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며 가로수를 들이박았습니다. 충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차에는 카미와 출판인 미셸 갈리마르가 타고 있었습니다. 카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카미는 원래 기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기차표도 이미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갈리마르가 함께 차를 타고 가자고 권했고, 카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기차표는 카미의 주머니에서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카미는 평소 자동차 속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어리석은 죽음은 없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다.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부조리를 평생 글로 써온 사람이 가장 부조리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카미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빽빽하게 쓴 원고지였는데 제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훗날 이 원고는 최초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140여 쪽의 미완성 원고였고 곳곳에 메모와 수정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카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소설이었습니다. 카미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앙드레 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양심 하나를 잃었다. 사르트르는 추도문을 썼습니다. 논쟁하던 상대였지만 그 추도문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다퉜다. 그러나 그 다툼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했다는 증거였다. 카미가 떠난 자리는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알제리에서는 카미의 어머니 카트린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쓴 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들이 위대한 작가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카트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침묵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카미가 사망한 지 34년 만인 1994년 딸 카트린 카미에 의해 출간됐습니다. 손으로 쓴 원고를 그대로 옮긴 것이었고 미완성인 채로 수정 없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독자들은 그 미완성 원고 속에서 오히려 가장 완전한 카미를 만났습니다. 완성된 철학자 카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선 아들 카미를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자란 소년 카미를 만났습니다. 카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나는 내 안에 무적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난과 결핵과 전쟁과 고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글로 남겼으며 어떤 진영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말했습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도 반항할 것, 포기하지 말 것, 옆에 있는 사람을 버리지 말 것. 그것이 알베르 카미가 생애 전체로 쓴 한 문장이었습니다. 1960년 1월 나흘 프랑스 국도 위에서 한 남자의 생이 멈췄습니다. 그의 코트 주머니에는 미처 다 쓰지 못한 소설의 뭉텅이 초고와 사용하지 못한 기차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향년 46. 세상을 향해 반항을 외치던 철학자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허무하고 부조리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인 사고조차 그가 남긴 치열한 문장들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하던 이들은 그의 글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수십 년 뒤 거대한 재앙이 다시 세상을 덮쳤을 때 사람들은 다시 그 글을 펼쳤습니다. 재난 앞에 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돕는 마음. 이 진리는 시대를 관통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공산당으로부터는 배신자라 비난받았고 지식인 사회로부터는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화려한 파리의 사교 전부보다 알제의 가난한 골목을 그를 잃지 못하는 어머니의 침묵 곁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론으로 세상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이 겪는 고통의 현장에 직접 발을 딛고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카미가 남긴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의미 없고 부조리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는 무적의 여름이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평생 붙들었던 질문들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부조리한 무대 위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정직한 이방인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베르 카뮈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어떤 삶을 견디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제게 주어진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